네, 이병태 교수님 나오셔서 경제교육 해주는 시간입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못했거든요.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베트남 갔다 오셨잖아요. 예, 제가 2월 달에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예. 어머님 모시고 일본 온천 여행도 갔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에 가서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진출하고 있는가도 한 4박 5일 보고 왔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가서 조지아하고 마이애미, 그래서 예. 따뜻한 데를 한 3군데 다녀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주로 뭐 산천 경계 좋은 데인데 예. 베트남 보신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삼성 가보셨어요? 예. 하노이에 있는 공장은 휴대폰이죠. 예. 하노이 공장은 뭐 잘 알려지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마트폰 공장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가장 큰 공장입니다. 현지 종업원이 한 10만 명이 넘으니까요. 한 공장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그 초기에 한번 가봤습니다. 네. 공장 빌드업 할 때 처음에. 예, 그리고 이제 저는 뭐 그 큰 거대한 공장이야 뭐 잘 알려진 거니까요. 예. 그거보다도 거기서 같이 따라 나간 협력 업체들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나. 몇 개나 됩니까? 제가 호지민 시티에서 2군데, 하노이에서 2군데 이렇게 대표적인 협력 업체들을 방문해 봤습니다. 이제 가보시면 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어떤 건가 이걸 이제 절감하게 되는데요. 중소기업이 혼자 베트남에 가서 생존하기 어렵겠죠. 그 물건을 가까이 사주는 큰 회사가 있으니까 따라 나갔겠죠. 따라 나가면 여전히 삼성전자 것만 하냐. 그래서 삼성전자 걸 받아서 거기서 이제 비즈니스를 할 바탕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 뭐 알루미늄 회사를 갖는고 반도체 회사도 조그만 반도체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도 가봤는데 그 두 회사들이 다 거기 나와는 미국계 기업하고 일본 기업한테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제 수출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기업들을 보고 베트남 기업들이 이제 2차, 3차 벤더로 또 이제 이렇게 조금씩 아주 간단한 거 뭐 복잡한 기계,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직 그들이 못 하고요. 하는데 한국 걸 보고 그걸 이제 받아서 사업을 하니까 한국의 공작 기계들을 쓰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삼성전자가 나가니까 한국에다 그 공작 기계를 납품했던 기업들은 또 더 많은 수출 기회가 생기는 거고. 거기 삼성이 가면서 총 따라가는 납품업체 뭐 그것도 1차, 2차 쭉 있을 거 아니에요? 1차 업체만 한 110여 개가 나시고요. 전체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업이 한 5천여 개 정도 나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베트남에요.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고요. 제가 또 이 경제라는 게 얼마나 서로 대기업과 작은 기업들이 연관돼 있고 같이 발전하는 건가를 본 게 롯데가 유통 체인을 아주 많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가면 롯데마트하고 롯데백화점이 있고 그 빌딩 전체에 롯데가 들어가 있어서 호텔도 있고요. 그래서 롯데시네마 영화관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통체인이 있으니까 백화점이 있고 마트가 있으니까 거기 납품되는 우리나라의 작은 기업들의 제품들이 이제 베트남에서 소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출 시장이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뭐 작은 기업들이 베트남에다 바로 직접 가서 마케팅을 하고 수출 유통체인을 뚫을 수가 없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자꾸 긴장 관계로 보면 좀 곤란하다. 이제 그런 거를 아니 삼성이 개발되고 나가줘야 쭉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특색 있게 봤던 거예요. 곳곳에 이제 국내 그 아주 리딩 뱅크 은행의 ATM 기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국내 은행이 신한은행이 곳곳에 이제 하노이하고 호지민 돈은 동이죠. 원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게 한국 큰 기업이 나가서 경제 활동을 많이 하니까 신한은행이 이제 거기서 당연히 그렇겠네. 그러니까 제조업이 뭐 일자리 못 하니까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런 것도 상당히 이분법적 사고죠. 그러니까
국제 경쟁력이 있는 제조업이 나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업이 따라가지는 거고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하고 그러니까 이 부자 하나 밑에 여러 명 먹고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왜 제조업 중심으로 갔냐 하는 거 보면 이제 경제 영토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아프리카하고 남미 이런 데 가보면 뭐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비스업을 누가 지배하고 있냐 그러면 과거 식민지 그렇죠. 지배 국가들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의 BBVA 스페인 내수시장 별거 없는데 은행은 남미에 많죠. 남미에 뭐 거의 다 하죠. 브라질 빼놓고 포르투갈이 지배했던 브라질 빼놓고는 다 스페인 땅이다시피 한 거고요. 아마 아프리카 가보신 분들도 통신이나 금융이나 이런 서비스업이 다 영국 지배에 있던 식민지는 영국 기업이 프랑스 식민지는 프랑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들은 그 이제 조상덕을 지금도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 일본은 그런 이제 언어 장애도 있고 그런 식민지를 갖지 못했으니까 그런 서비스업은 잘 못 나가고 제조업으로 나갔던 거고 제조업이라도 잘 해서 가면 요번에 제가 베트남에서 봤듯이 서비스업도 따라 나갈 기회가 생기니까 유통업도 갈 수가 있고 그 은행도 갈 수가 있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 삼성전자는 어마어마한 이제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베트남 정부로부터 좋은 조건의 투자 유치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조세 감면 같은 걸 한 50년 뭐 이렇게 30년인가 50년을 받았으니까 그 대신 이제 베트남 경제 기여를 해야 되니까 거기 뭐 우선 한 10만 명 넘어 고용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 기업들을 하청업체로 뭐 R&D를 시켜주고 기술 인력을 기르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의 컨설팅 사업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실은 베트남이 우리의 지금 젊은 세대 같은 자세를 갖는다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상당히 반한 감정이 커야 되는 나라죠. 월남전에 가서 지금의 그 공산 정권 하에서 보면 외세 침입이었는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가서 이렇게 해주니까 이게 경제 영토가 참 지금 우리나라의 국내 경제관이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독특하죠. 독특하고 이런 정도의 광적으로 정신병적 세계관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미스테리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약간의 정신질환적 세계관이라고도 신경병적 세계관이라고 저는 보는데 베트남 갔다 오신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 베트남에 그렇군요. 오늘 재벌 얘기 계속해 주실 거예요? 예, 계속 제가 한동안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재벌의 원죄. 원죄 중에 우리나라에서 그 순환 출자, 재벌이 우리나라에만 독특한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이게 미국 영미주의의 아주 편협한 생각이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사실은 이어서 그 경제 집중력 얘기를 하다가 다 못해서 오늘은 그 과도한 경제적 집중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거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총수 일가가 소위 쥐꼬리만한 지분을 가지고 전횡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제 과도한 집중력, 지난번에 이제 제가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우리나라 재벌들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어서 이제 때려잡아야 된다. 뭐 개혁을 넘어서 요새 이제 해체까지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럼 과연 경제 집중이 과도한가에 대한 거를 보면 이게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 표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른쪽은 쭉 가는 건 연도고. 그러니까 10대 재벌, 우리나라의 10대 재벌을 제가 연도별로 여기저기 자료를 모아서 한 군데 모아 본 겁니다. 보시면 재벌들도 순위가 이제 사업을 잘하느냐에 따라 많이 다르죠. 84년만 해도 현대가 1위였습니다. 삼성이 2위고요. LG가 3위였고 대우가 4위였죠. 5위가 SK였습니다. 근데 이제 대우가 90년대에 망했죠. SK가 5위에서 쭉 해서 3위를 지금 차지했고요. 현대그룹은 형편없어졌지만 현대차가 사업을 잘해서 그랬고요. 이제 90년대
중반서부터 삼성이 부동의 1위를 하고 있고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3대 재벌, 4대 재벌만 뽑아서 하는 건 항상 승자, 그리고 점점 글로벌로 성공한 기업만 하는 거니까 그거하고 나머지를 비교하면 늘 이제 과도하게 집중된 예. 것처럼 보인다는 거고요. 그래서 순위가 긴 역사로 보면 재벌들 예. 사이에서도 많이 바뀌고 또 그럼, 망한 기업도 그렇고. 많다. 예. 예, 보시면 뭐 요 최근에만 해도 우리 얼마나 글로벌 아주 STX 예, 얼마나 찬사를 받고 단기간에 그 재벌 그룹에 올라갔다고 그랬습니까? 근데 사라졌군요. 그 영화가 기껏 이제 6년 가고 말았죠. 예. 예. 제가 이제 다음에 그 사실은 그 왜 이렇게 문어발을 하느냐, 다각화하는 예.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다각화 안 한 기업들은 예. 다 다 망했죠. 망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STX도 그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쉽지만 아주 오염된 측정 지표, 이거 퀵앤더리 메저라고 그러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퀵앤더리 메저라고 부르는군요. 예. 말하자면 GDP하고 뭐 매출하고 기업 매출을 예, 비교한다든가 예, 이런 따위의 예. 퀵앤더티 메저군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아니 이제- 근데 죄송합니다. 예. 왜 퀵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쉽게 비교할 수가 오케이. 있으니까 이게 예. 뭐 별 고민 없이 하는 거죠. 예, 아주 편하게 쓰기는 그렇군요. 하지만 예. 예, 이제 오염된 지표라고 하는 건데 예. 우선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내수하고 수출이 합쳐진 거니까 예. 외국에 가서 사업을 잘하면 마치 우리나라 경제에 집중 어떤 편중이 심해지는 거로 예.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글로벌 사업의 결과지표인데 GDP는 국내에서만 생산된 예. 걸 계산하니까 국내와 국외 걸 다 합친 거하고 국내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예. 국외에서 사업 잘하니까 국내의 경제가 집중이 높았다. 이거 우선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출액은 계열사 간에 다중거래를 하기 때문에 예. 부풀려진 게 많거든요. 그래서 연결재무제표 이중으로 되는 게 많죠. 많죠. 예. 그래서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해외에서 매출 증가하면 예. 집중도 자동 증가하는 모순이 예.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자산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는 더 웃깁니다. 예. GDP는 올해에 우리나라에서 내수에서 그렇습니다. 한 생산한 그 부가가치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자산은 계속 쌓아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자산 가지고 얘기하면 계속 증가하는 거로 나타날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자산 집중도는 기업이 왕창 망하기 전까지는 매년 증가하게 예.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자산 집중도, 매출 집중도를 가지고 경제 집중도가 한다는 것들이 이제 예. 비교하면 안 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뭐 저기 회사들 중에 이게 이제 밑에가 4대 재벌이고요. 위에가 예. 나머지 26개. 그래서 30대 깜깜한 게 재벌에 LG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매출로 보면 30대 재벌 보면 점점 늘어나는 거로 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왜냐하면 그렇죠. 해외 가서 사업을 잘하니까 예. 그런 거고요. 자산도 이건 안 늘어나면 이상한 거죠. 기업이 예. 망하는 거니까 이건 축적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뭐 그다음에 그러면 이 매출 중에 계열사 간에 주고받은 거는 얼마나 되냐 보면 이것도 뭐 GDP 대비 30% 되거든요. 이거 빼고 나면 어마어마하게 과대 계상되는 거죠. 예. 말하자면 뭐 SDI가 삼성에 납품한 거 이런 거죠. 예. 전자에 납품한 거.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유회사가 그 뭐 SK만 해도 정유회사가 예. 유통회사들한테 다 판매해가지고 그렇군요. 그 예. 주유소에서 판매하지 예.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연도가 가면 무조건 다 높아지게 돼 있는 거다 예. 하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집중더라. 그러면 도대체 제가 이제 여러 번 보여드린 건데요. 다른 예. 나라에서 최대 기업이 그 나라의 GDP의 몇 배냐. 이러면 이제 이런 자료가 또 있군요. 룩셈부르크의 이 회사는 국가 전체 GDP의 147.5%이 한 회사인데요. 그다음에 네덜란드 60.5%고요. 이게 2012년입니다. 그래서 홍콩은 35%고요. 예. 대한민국의 제일 큰 회사 삼성은 23.1%입니다. GDP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노르웨이, 스위스, 중소기업 위주로 돼 있다는 대만, 예. 네덜란드, 룩셈부르크가 다 높군요. 월등히 높죠. 그냥 높은 정도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매출이 높은 걸 가지고 경제 집중력이 높다. 이게 이제 턱도 없는 지표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 GDP 대비 그 포브스지가 뽑는 2,000대 대기업이 GDP의 자산 비중이 얼마가 되냐? 예. 한국에 거기 들어가 있는 기업하고 다른 나라 하면요. 스위스는 자산이 이 앞에 큰 회사들 포브스 2,000대 기업에 들어간 게 727%입니다. 영국 568%가 그러니까 영국 기업 중에 포브스 2,000대 기업에 들어가는 영국 큰 기업들의 기업의 자기 GDP 대비 자산 비중이에요. 자산 비중이. 그러니까 이게 축적돼 있는 자산이니까 큰 기업들이 예. 많으면 그러면 한국은 지금 어디나 거의 제일 꼴찌에 속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자산 대비 이게 자산이 커졌다고 뭐 엄청 그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제 어이없는 통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게 돼 있는 건데 높아지고 안 높아지면 큰일 나는 거죠. 사실 갈수록 나빠지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 대기업이 많이 생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 금융회사를 빼고 상위 20대 기업의 매출하고 자산의 집중도를 봐도 홍콩, 스위스, 대만, 네덜란드 쭉 비교해 보면 한국이 높지 않다. 이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매출하고 집중도가 높아나냐. 이게 우리나라가 해외에 가서 장사를 잘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고요. 그래서 매출 뭐 삼성이 뭐 현대차죠, 뭐 그죠? 삼성의 거의 모든 제조회사가 거의 90% 매출 해외 매출 비중이 삼성전자 89%군요. 자, 퀴즈 하나 드릴까요?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1968년 9년인가 만들 때 그때도 그 전자 쪽의 중소기업들이 왜 대기업이 전자업에 들어오냐고 데모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럴 텐데 라디오, 텔레비 이런 거는 중소기업이 하는 건데 왜 대기업이 들어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라디오, 텔레비라는 것은 조립회사들이죠. 순전히 조립이거나 수리회사 비슷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았는데 제가 총각 시절에 면목동이라는 데서 자취를 했거든요. 회사를 가려고 그러면 버스가 천일사패라고 내리라고 그래요. 그랬죠. 천일사 전축. 전축입니다. 회사가 없어진 지 한 20-30년이 됐는데 천일사 그때 돈을 다 긁어모은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회사가 다 일본서 부품 갖다가 한국에서 조립만 하는 회사들이 그래서 이 회사들이 이제 왜 중소기업인데 이거는 텔레비 뭐 이런 거는 다 중소기업 해야 되는데 왜 삼성재벌이 들어오냐? 그때도 재벌이라는 말을 썼어요. 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삼성에서 할 수 없이 이제 전자제품 공장을 해야 되니까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럼 이 제품들은 국내에는 풀지 않겠다. 전량 해외로 수출하겠다고 해서 이병철 회장이 처음 보고서에는 나중에는 100% 수출하겠다고 했고 처음 공장 설립 신고서를 낼 때 몇 프로는 수출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게 그때 숫자가 몇 프로 정도였겠습니까? 85%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9%잖아요. 그러면 말하자면 이병철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 거죠. 멀리 보고 우리가 그런 큰 회사가 되겠다. 그 이제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 경제적 집중 지표를요. 수출을 빼고 30대 재벌이 국내 매출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되는가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그러면 20%대로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때 경제력 집중이라면 매출 집중? 매출 집중하고 그런데 30대 전체로 봐도 4대 재벌로 봐도 20%고요. 30대 전체로 해봐야 4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간 성장해서 해외에서 영업을 많이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 조금 전에 그림에서 위에 거는 GDP 대비인가요? A는? 다 GDP 대비인데 GDP 대비인데 수출을 빼버리면 전체 매출이 A고 국내 매출은 B이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10대 재벌하고 20대 재벌이 GDP 대비 매출액 비중이 늘어나고 있냐 역사적으로 저 기업들 전체 매출에 비해서 보면 안 늘어납니다. 예, 이게 비슷하군요. 예, 비슷하고 사실은 2000년 초기보다 많이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게 전체 그러니까 작은 기업도 다 합치면 되게 많거든요. 저기 지금 제목에 기업 일반 확대 가설이라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힘이 세진 놈들이 점점 다 장악해가지고 나머지 다 잡아먹는다고 하는 이제 끊임없이 그 소위 막스가 본 것 같은 그런 예. 그걸 저기서 말하는 일반은 제너럴하다는 뜻이군요. 그 무조건 한 방향으로 계속 확대돼서 간다는 거예요. 얘기군요. 그래서 MB 정부 때 봐도 이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매출액, 자산, 고용 가지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집중의 의미는 아니고요. 예. 우리가 집중의 의미라고 하는 거는 서양에서 얘기하는 건 시장이 얼마나 독과점력을 행사하느냐 이 시장 집중을 되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재벌을 공격해야 되는 이론이 매출 실적 높고 자산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일반 집중 가지고 하고 그다음 공격이 소유 지배 구조가 가져갔다는 소유 집중을 가지고 그러고 또 순환 출자에는 복합 집중 가지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소비자한테 얼마나 피해를 주느냐가 이제 시장 집중에 관심을 갖는 건데 이게 독과점이 얼마나 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냐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얘기 안 하고 전부 엉뚱한 지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독과점, 그러니까 1위 업체가 시장 점유율이 얼마가 되고 4위 업체까지 탑 4위가 합쳤을 때 시장의 집중도가 얼마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 전체의 집중도를 재는 지표들을 보면 역사적으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이게 2000년대 그래서 이게 뭐 아까는 이제 그 종업원 크기 기준으로 30대 기업 집단이고요. 자산 기준으로 30대 기업 집을 해도 다 이게 줄거나 옆으로 가면서 이게 없거든요. 뚜렷이 늘어났다는 아무런 저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2000대 초반보다는 지금 줄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고요. 그거 말고 우리 저 소득을 정확하게 얼마나 분포가 큰 기업이 매출을 차지하는 거 작은 기업하고 이제 우리 소득에서도 기니지수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국가들의 기업들의 이제 매출이나 자산이나 이걸 가지고 똑같이 이제 자산 기준으로 이 분포가 얼마나 한쪽으로 편중돼 있나를 잴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 큰 기업이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기니지수가 편중이 높겠죠. 일에 가깝겠죠. 다들. 지금 아니 20, 50 국가 저건 뭐죠? 이게 이제 국가들을 단순 비교하면 좀 이상하지 않냐. 그러니까 국민소득 2만 불에다가 5천만 이상 되는 좀 큰 나라들이고요. 2만 불 5천만. 5천만 국가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소위 하는 강소국이라고 하는 유럽의 작은 국가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릭스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우리나라가 자산 기준으로 기업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일 잘하는 4대 재벌에다가 제일 못하는 애하고 그러니까 억지로 빈부격차가 크다는 식으로 확대하지 말고 기업을 다 집어넣고 자산이 얼마나 편중돼 있나를 재를 보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순서입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한국, 이탈리아, 일본 이런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래도 좀 나라가 큰 나라 중에는 이 소위 20, 50 국가 중에는요. 이 분포가 대기업 집중이 덜한 나라입니다. 그렇군요. 전체를 보고 비교를 하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상장 기업을 매출 기준으로 봐도 순서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도 포브스지가 본 2,000대 기업만 가지고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자산 그 2,000대 기업의 자산을 보면 이것도 제일 작은 나라에 있고 전체 GDP 대비 자산 비중도 우리나라가 낮은 쪽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 이쪽보다는 자산 비중은 높지만 지금 점 찍힌 것은 국가입니다, 그죠? 이 점들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4대 재벌이 모든 걸 다 독점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한국에서만 자꾸 문제를 삼냐 보면 이제 대부분 언론들이 선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재벌들이 뭐 빵가게에서 물티슈까지 다 해가지고 몰주 불려서 집 개수가 늘어났다는 등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 아까 이제 단순 일반 집중을 가지고 예. 경제력 집중이 55%에서 75.6% 그러니까 마치 경제의 75.6%를 다 가지고 있는 간 것처럼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게 GDP 대비 매출액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퀵앤더리 메저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혼동시키는 거고요. 예. 여기에 이제 한 수 더 떠서 요즘은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라는 말로 포장을 해서 이 아주 일반 집중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우리나라에서 이 경제적 집중이 우리나라에서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14년까지만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한국경제에서. 아마 지금은 이만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보시면 데이터로 보면 전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많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기업이 왜 필요한지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가 왜 생산성이 낮고 근로시간이 길고 중산업체가 자꾸 무너지냐면 자영업자 비중이 많아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업의 분포를 보면 딱 그리스 수준입니다. 자영업에서 9명 미만의 아주 영세한 업체가 전체의 한 40% 가까이 30몇 퍼센트 되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병적인 현상들이 다 그리스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자 많고 노동시간 길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 사회에서 기대하는 것들은 뭐 미국, 영국과 같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용이 30대 기업 전체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몇 퍼센트를 좀 고용하고 있냐를 보면 한 5.9%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좋은 분들이죠. 이게 좀 좋은 일자리라고. 근데 사실 저거보다 훨씬 높아야 되는 거죠. 훨씬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직장이 많고 그게 좋은 직장인데. 그래서 이제 인구 1명당 대기업의 숫자가 이런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적다. 인구에 비해서도 적고 뭐 중소기업은 월등히 많고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기업이 작으면 어떻게 되냐? 생산성이 이제 턱없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EU 전체에서 대기업 250인 이상의 기업의 생산성이 100이라면 0에서 9명이 되는 기업들은 60밖에 안 되거든요. 50밖에 안 되니까 반밖에 생산성을 못 내니까 뭐 급여도 자꾸 다 낮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대기업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고도화된 분업 구조잖아요. 그 분업이 많아지고 뭐 말하자면 분업이 많아질수록 사실은 고용도 많아지는 거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간단한 할 수 있는 자본이 크니까 혁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너무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대부분 이게 250인의 이상의 대기업의 생산성이라면 이 9명 미만의 업체의 생산성은 다 극도의 격차를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혹시 우리나라가 있나요? 여기는 없습니다. 유럽입니다. 유럽의 숫자고요. 이거 OECD 자료인데요. 그래서 이 대기업이 포브스 2000대 기업이 이 매출을 GDP 기준으로 높으면 소득의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냐. 대기업이 장사를 잘하면 그 기니지수가 작아지면 소득 좋아지는 거죠.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일반 집중이라고 하는 기업, 대기업의 큰 기업이 매출도 커지고 이윤도 많아지고 자산도 많아지면 연도에 상관없이 OECD 자료입니다. 다 이런 기업이 많은 나라가 소득 분배가 좋아집니다. 기니지수에 마이너스를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급여를 많이 받는 거 거기서 낙수 효과가 많아지니까요.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많으면 이게 빈부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대기업이 많아야 사실은 소득 분배가 향상이 된다. 예. 이걸 좀 보셔야 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 당연한 당연한 얘기인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포춘 50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하고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어떠냐. 예. 이거 회계 분석을 하면 여기에 아주 긍정적인 전체 국가하고 미국은 워낙 그런 회사가 많으니까 미국 예. 빼고도 해봐도 미국 빼고 해봐도 다 긍정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대기업의 앞에 기관차처럼 몰고 나가야 경제 성장이 되는 거지. 예. 작은 놈들이 아무리 많이 애써도 예. 국가 경제 성장률에 예.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통계적으로 돼 있고요. 예. 우리나라가 뭐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많다는 것들은 맥킨지가 IMF 위기 후에도 경고했던 거고 지금 또 금융위기 이후에도 보시면 독일하고 비교하면 뭐 이렇게 도매 소매업에서 보면 독일의 자영업자 비중이 8%, 14%, 우리는 40%, 52%. 예. 그래서 유통 같은 게 다 중소기업이고요. 이 서비스업이 이제 우리나라가 전체 GDP 대비 그 연구에 R&D에 투자하는 거는 상당히 높은 나라로 나타납니다. 예. 이게 핀란드, 이스라엘, 일본, 한국이 그렇군요. 예, 이거는 횡축입니다, 그죠? 예, R&D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서비스 섹터의 그 전체가 몇 퍼센트가 투입되고 있냐 보면 서비스는 5%, 뭐 10% 미만입니다. 예. 그러니까 90%가 다 어디냐면 제조업이죠. 예. 제조업하고 금융에 제조업에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다 영세업자, 그렇습니다. 혁신 능력이 예. 없다는 거죠. 이제 혁신 능력이 없는 것들을 중소기업한테 맡겨놓으면 어떤 일이 있나를 한번 보시면요. 중소기업 고유 업종, 적합업종을 했다가 풀었다 노무현 때 없앴다가 그게 다시 2012년에 또 부활을 했죠. 나왔다가 지금은 또 그걸 법제화한다는 거죠. 예, 예. 지금은 권장사항인데도 그게 와서 예. 압력을 가합니다. 이게 두부거든요. 예. 두부가 이제 이게 비포장 두부고요. 골목에서 막 이렇게 순두부 예, 예, 만들어서 예. 파는 거고요. 공업용은 다 큰 회사가 만드는 것들은 포장 두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규제가 없어지니까 이제 이렇게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쭉 늘어났었습니다. 이게 이제 매출액이거든요. 예. 근데 2012년에 다시 이게 적합업종으로 그렇습니다. 분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고. 생산량하고 매출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5% 정도 더 비싸게 주고 삽니다. 두부를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하고요. 이게 제가 이게 요새 재미난 거 이게 봤는데 만두군요. 예, 만두입니다. 그 CJ가요. 예. 금년도 만두로만 매출 목표가 1조 원입니다. 대단해졌군요. 예, 근데 그거를 예. 수출이 70%입니다. 주로 어디로 가나요? 전 세계로 다 갑니다. 전 세계로 다 갑니다. 비비고 체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7천억을 수출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거 집에서 해먹던 거 아닙니까? 예. 예, 골목에서 다 하던 거고요. 이거 골목에 있는 기업들은 이런 매출을 일으킬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행히 만두는 저게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아니군요. 예. 큰일 날 뻔했어. 이거를- 만두까지 또 동네 만두 만드는 분들이야 만두 넣으라 그러면 이제 만두 해 수출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산업에, 그러니까 커피, 우리 어렸을 때 다방 다 골목에 예, 예. 자영업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스타벅스라는 기업을 만들잖아요. 그죠? 예.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고급 인력과 자본이 투입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예, 그럼 그걸 그 회사 혼자 먹냐? 창업자 혼자 먹냐? 이게 CJ가 혼자 다 먹냐? 이거 무슨 재주로 이 만두 속이나 만두 CJ가 다 만들겠습니까? 이 포장지를 자기가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물류만 해도 엄청 큰 산업이거든요. 신선 물류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산업은 이게 대규모 자본과 사람이 들어가야 빵 망하지 만들어 가지고 1조를 넘겨 판 게 이제 SPC잖아요. 예. 아 이제 만두도 1조 넘어갔군요. 예. 그러니까
요즘 같이 이제 한류 있고 그러면 사실은 뭐 고추장도 그렇게 팔 수 있는 거고 콩나물도 팔 수 있는 거 다 팔 수 있는 거죠. 예. 옛날에 식품은 입맛이 달라서 안 된다 그러고 다 내수 산업이라고 치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라면 성공했고 뭐 도시락 라면 성공했고 그다음에 초코파이 아니, 그러니까 성공했고 우리 것은 좋은 것이야 뭐 이런 거 또는 뭐 예? 먹는 거는 뭐 사방의 맨니 안에서 나는 것만 먹어라 이런 식의 참 한심한 짓을 아직 우리 사회가 하고 있는 예, 거예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또 하나가 이게 이제 대기업이 망하면 무슨 벤처기업이 막 자리가 생겨서 세상이 좋아질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2015년에 미국에서 이 일자리를 어떤 기업들이 만들고 있나를 봤더니 아 그렇군요. 예, 이게 스타트업이 우선 이제 되게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지는 숫자하고 이게 예. 망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 이 창업하면 뭐 미국 실리콘밸리가 엄청난 것처럼 얘기하지만요. 사실 그중에 극히 일부만 되는 일부만 거죠. 이제 과장해서 보는 예.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창업 열풍이 70년대만 못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창업도 줄고 그리고 망해가는 거는 뭐 비슷한, 그대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 잘하고 있는 못하고 있는 상위 업체하고 작은 업체들이 그 고용 성장률의 격차도 보면 줄어서 스타트업이 고용을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하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상장 회사들이고요. 하이텍이 이제 만들어가는 일자리 만들어가는 숫자를 보시면은 줄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요즘 페이스북이 일자리를 미국에 몇 개나 만들 것 같습니까? 몇 개 못 만듭니다. 그거 그냥 온라인 플랫폼이지. 페이스북 자체가 예, 얼마나 고용을 할 거냐. 예, 그건 뭐 그렇게 큰 고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 같은 큰 회사들인데 고용 효과가 많이 예. 유발이 안 되는 산업들이 지금 다 스타트업들이잖아요. 예. 그 플랫폼 사업이 뭐 우버도 마찬가지 그 회사 자체로만 네. 보면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거 특히 그렇죠. 뭐 우버는 실제 차량을 운영하니까 그래도 고용 효과가 큰데 그래서 이 하나 만들면 뭐 무한복제로 팔아먹을 수 있고 이런 산업이잖아요. 예, 그리고 플랫폼 사업이고요. 예, 플랫폼 자산이 사업. 안 들어가고요. 예. 대부분은 고정 자산이 없는 산업이고 고용도 많이 안 일으키는 예. 산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하이테크 그렇군요. 예, 이걸 가지고 뭐 벤처만 잘하면 그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기대들이 많은 것도 이건 이제 데이터하고 전혀 안 맞는다. 오류죠. 오류죠. 상당한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제가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라고 하는 게 국제 비교로 보나 그 매저의 타당성으로 보나 이게 이제 허구에 의한 거다. 예. 우리는 대기업이 더 필요하다. 대기업이 왜 더 필요하냐? 이거 없이는 좋은 일자리도 없고 일자리도 안 만들어지고 아까도 제가 주필님하고 얘기했지만 제조업이 있어야 서비스업도 따라 그럼, 나가고요. 예. 하청업체도 작은 대기업이 업체도 가야 깃발도로 가야 그 뒤에 다 따라가죠. 그리고 그래야 글로벌 경쟁력도 생기는 거고 예. 자기 혼자로는 시장 뚫을 능력이 안 되거든요. 아니 근데 이 우리나라 이 대기업 하청 이런 거 중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예를 들어 삼성이 베트남 간다. 그러면 그 납품하는 업체들이 처음에는 무조건 안 따라가려 그런다고요. 네? 현대자동차 중국 갈 때도 예. 하청하는 업체들이 야, 니 혼자 가서 망하지 왜 우리까지 데리고 가서 망하려고 그러냐고 다 안 간다고 그렇게 저항을 하는 걸 현대가 억지로 독려해서 가고 삼성이 다 구슬러서 갑시다 해서 억지로 해서 같이 가서 성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커지는 건데 참. 그래서 제가 이제 짓궂게 베트남 가서 그 하청업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단가에 대해서 늘 압력을 받죠, 그죠? 그럼요. 삼성전자도 싸게 달라고 그럴 거고, 자기도 자기 합청업체한테 그럼요. 싸게 살려고 그래야 경쟁력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 하청업체들을 어떻게 관리하냐,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구매 담당 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청업체를 바꾼다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럼요. 예. 뭐 우리 지난번에 배터리 사건을 봐서 알지만 하청업체가 잘못하면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거니까요.
참 위험한 일인데 그랬더니 이제 어떤 업체가 새로 어떤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가 더 싸겠다고 싸게 주겠다 그러면 기존 업체들한테 이런 오퍼를 받았다. 그러면 기존 업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압력을 받죠. 더 싸게 만들어야지. 그거를 통보해 주고 그걸 매칭을 하면 바꿀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괜히 뭐 그 품질에 대한 불안감도 생기고 뭐 그래야 되니까. 근데 이게 월등히 싼 가격인데 매칭을 못하면 당연히 경영하는 쪽에서 바꿔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맨날 뭐 단가 후려치기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아니 근데 사실은 그 단가를 후려치는 그 과정 속에서 공정의 혁신도 나오고 경쟁에 살아남아야 뭐 남들보다 싸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싫으면 제품 혁신을 해서 내 거 아니면 못 사게 차별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현장에서 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 황제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 갈수록 이 흥미진진해지는 재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벌 이야기 꼭 빼놓지 말고 많이 공유시키고 지금 우리가 이 뭐 박근혜 탄핵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박근혜 탄핵 뒤에 많은 그 젊은이들을 또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제 이런 엉터리 경제학들을 독버섯처럼 먼저 퍼뜨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치가 나옵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인도를 가보고 인도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못 사냐. 이 많은 인력 자원을 가지고 젊은 인력 자원을 했더니 그 IIT가 제일 좋은 대학 아닙니까? 인디안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의 경영학 교수가 저보고 민도가 안 되는데 영국 사람들이 와서 민주주의를 심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민도가 안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인기영합주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또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그 선거 그때가 이제 무슨 지방자치 선거를 하는데요. 다 정당들이 수없이 많은데 깃발에다가 동물 그림을 그려놓고 선거 운동을 해요. 그래서 저게 뭐냐 그랬더니 문맹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숫자나 글로 쓰면 모르기 때문에 여긴 코끼리당, 코브라당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으로 이제 이 투표용지가 돼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걸 찍는 사람들한테 하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고무신 막걸리 선거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제가 생각을 하면 적어도 경제에 대해서, 경제 지식에 대해서는 인도 같은 나라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꾸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포퓰리즘에 의한 얘기를 할 때 저거는 거짓말이고 저러면 나라를 망한다는 걸 알아야 국회가 맨날 안 되는 규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제어가 될 텐데 거기에 다 박수 치잖아요. 이 박수 치고 나갔던 분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미 FTA 재협상하자고 매국이라고 난리를 쳤던 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뭐 다 그랬죠. 뭐 그게 뭐 대통령부터가 그렇게 했고 한미 FTA 가지고 나라가 망할 것처럼 스크린 쿼터로 한국 영화가 다 망할 것처럼 반세계화 투쟁을 그렇게 했던 인간들이 중에 지금 아무도 반성하는 인간들이 없습니다. 시인도 아니에요. 거기에 또 대부분의 많은 젊은이들이 호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적어도 경제에 관한 우리나라가 이제 문맹률이나 이런 거 보면 세계에 아주 탑인 국가인데 경제 지식에 한해서는 우리가 인도보다 난가 뭐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책도 안 봐요. 자, 이 흥미를 더해가는 재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지 젊은이들에게도 많이 좀 여러분 스스로도 열심히 보고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좀 이 바쁘게 많이 생략을 하고 자세한 생략을 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하시면서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서 우리 경제 공부 좀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